아마 여러분들이 청년 일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게 정말 오히려 제가 감사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복지 쪽에서 일자리 문제를 끄집어내고 또 이게 청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정말 잡아주셨고, 사실은 일자리 쪽 경우 말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중숙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식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일자리 이야기하면 다 청년 일자리인데,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자리 문제 그러잖아요. 일자리 문제 그러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좀 막연하시죠, 그죠? 일자리 문제 그러면 사실은 무슨 일자리 문제 말해? 이렇게 하면 다 이러고 놀라실 겁니다. 근데 하나가 뭐냐면 실업 문제입니다. 직장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청년들이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뭐 정부가 주는 거 근데 일자리 아니야. 이거 다 저고용입니다. 그다음 일을 해도 벌이가 안 돼. 근데 어떤 친구는 잘나고 나는 뭐냐고.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돈 딥다 썼어요. 일자리 예산이요.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이 대략 10%에서 막 늘어납니다. 근데 막 청년 일자리는 이건 그냥 프리패스예요, 무조건. 근데 다 효율이 없다는 거죠. 돈만 쓰고. 자, 이때 우리가 일자리 문제라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김태기는 일자리 문제를 뭐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로 말하지? 고실업 저고용, 저소득 불평등, 고비용 저효율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 뭐가 문제야? 그렇게 심각하다고? 심각하죠. 이게 우리가 확장 실업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 청년 실업률로만 대략 한 10%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여기 청년이 계시면 10%에 아무도 공감 안 할 거고, 청년을 자녀분으로 둔 부모님들 아무도 공감 안 하실 겁니다. 대략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슷한, 요게 이제 통계청에서 확장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만듭니다. 이게 비교적 근접한 거로 보이는데요. 요게 지금 금년도 2월 정도 기준이죠. 그다음에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일할 수 있어.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고, 그중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4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고실업 저고용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여기 4명 중에 1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떠냐 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한번 먼저 그 이전에 요거부터 보자고요. 우선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좌절하냐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는 진짜 경제 성장 쭉쭉 하면서 실업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장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 통계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게 조사는 누가 했냐라면 독일 노동경제연구소라고 아주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자연구소에서. 그런데 한국의 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럴 수가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그다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한국만큼 부모 세대랑 청년 세대 교육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들은 공부 별로 안 했어. 근데 취업은 부모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 무려 4.6배입니다. 당연히 현재 이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받아 공부도 많이 했는데 취업도 안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학력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 문제 실업은 뭐냐 한다면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여기 실업의 문제인데, 우리는 주로 고학력이고, 그다음에 아예 고학력에서 배울 만큼 배우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 NEET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취업도 아니고, 인플로이먼트를 말합니다. E가요, N은 낫이고, 그다음 E는 요 에듀케이션, 교육을 말합니다. 요 T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는 것도 아닌 사람, 요걸 우리 니트라고 부르는데, 니트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 니트는 대부분 이쪽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25에서 29세. 다른 나라 니트 없냐고요? 많죠. 근데 다른 나라 니트는 주로 예를 들어 대학을 못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그러면 청년 실업 했을 때 어떤 청년? 그 청년의 우리나라 청년 실업에 가장 아픈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나이로 보면 25에서 29세 사람들, 주로 대학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경우가요, 우리나라 인구로 비중으로 봐가지고 한 7.8% 되는데 대한민국 실업자 전체 중에서 한 21%.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모순 자체를 청년들은 지금 다 안고 있는 거, 바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이야기 나오면 지금 사실 조금 더 심각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청년들입니다. 지금 수도권 청년과 지방 청년 놓고 보면요, 지방 청년들은 지금 수도권 청년보다 훨씬 더 지금 절규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어쨌든 간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 돼. 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지방 경우는 경제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의 공단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데가 절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권 가게들이 되질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대략 5대5쯤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20, 30대를 봤더니 이게 훨씬 수도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지방 소멸이 이야기가 나오고 지방의 청년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이 통계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지? 이게 이제 일자리의 양을 따지면 고용률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따지면 이제 임금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이 역시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건 여러분 자료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보다 더 지금 위험한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략 실상 이야기를 대략 한번 봤는데요. 그럼 이 청년들은 어떤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고통이 우선은 돈 문제죠, 뭐. 저소득, 고부채, 불평등, 이 부분은 통계로 잡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부채 증가율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청년청이 중년청보다 부채 증가율입니다. 부채 증가율이 2배 빨라요. 그다음 반면에 근로소득 증가율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부채에 막 빚더미에 막 올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봤더니 우리가 이 연령 대비로 해가지고 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자산의 지위를 봤더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잘 될 것 같죠? 그 특수한 사람, 몇 사람들, 뭐 모시기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은 진짜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들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 나오고 뭐 한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돈만 없어서 아픈 게 아니야. 마음도 아파. 요게 보게 되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자해진료 건수, 요게 이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만드는 자료예요. 요것도 연령으로 봤더니 세상에 청년들이 훨씬 더 일반 계층보다 거의 2배 정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청년들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키워놨던 청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사실은 청년들을 뒤집어 놔버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마 난리가 났고, 요즘에 제가 보면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신드롬도 사실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왜? 이 청년들 경우가 어쨌든 간에 이 선거를 통해서 이거는 세상 한번 바꿔버려, 뒤집어버려, 이런 거로 좀 이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청년들 약 올리는 거 일만 곤란한 거예요. 뭐 정년연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년연장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받는 거야 좋은데 최저임금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아르바이트 거리가 없는데,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그 다음에 일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8시간 일하는 거 4시간밖에 일 안 시키니까 별로 남는 장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촉하면 무슨 청년수당, 청년배당 박수는 받는데 실제로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이런 말 들어가지고 이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의 어떤 이 고용률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빠빠. 근데 이 고용률 올라가는 게 봤더니요, 20세에서 24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세, 29세는요, 이 약발이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왜 대학생 졸업하는 사람들이 공공단기 알바를 안 나가는 이유, 뭐 별로 이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정권의 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를 일으킨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흉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제학자들 경우는 딱 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이 어떻고 말이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로막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자본이 돌아가지고 일자리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 막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가 가로막냐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냐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까 문재인 정권 돌아서 최악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굉장히 기간이 오래 왔던 이 문제입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청년에 대해 가지고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뭐 환상, 우리의 무슨 착각, 이 부분은 제도와 정책이 실패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류의 문제가 아주 장기간 됐다 그런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자본이 어떻고 노동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전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청년이라고 하면 뭘까요? 청년이라면 대부분 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을 이동하는 계층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취업, 대학 졸업하고 딱 요게 청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는 이 학교를 떼고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학교를 다음으로 해가지고 뭘 배워가지고 월급도 잘 받고 취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 학교라고 그렇게 귀합니다. 아마 우리가 옛날 옛적부터 대한민국 그래도 가장 큰 자산 중에 야 배워야 돼.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뭐 공부시켜야 되고 이게 다 박혀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원동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 교육을 통해서 숙련을 키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뭘 키우냐면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인데요. 문제는 지금 학교가 지금 교육이 이걸 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적 자본도 제대로 못 키우고 사회적 자본도 제대로 못 키우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대학 진학률 놀랍죠. 70% 중반. 그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대학 진학률, 항상 미국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학 진학률 넘버1 except South Korea.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랑하는, 이건 아무나 나라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학 진학률 전 세계 1등은요 나라가 야 대학 가 안 됩니다. 이건. 근데 오로지 우리의 어떻게 본다라면 이 정말 훌륭한 멘탈이 대학 진학 1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지나쳐 버린 거예요. 사실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서 뭐 할래? 그냥 막 학위 받고요. 그냥 좀 놀다 오죠 뭐.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업교육 받는 학생 비율이요.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한 44% 돼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명 중에 OECD는 4명 하면 5명. 독일은 한 6명 정도, 7명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 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그런 건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은 되게 너무 높고 직업교육 받는 확률은 너무 낮고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럼 대학 가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뭐 공부 많이 하고 하면
그거 좋죠. 뭐 그것도 대학이 뭐 직업교육 안 합니까? 대학도 직업교육 해요. 대학이 예를 들어 반도체 학과 그 반도체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다 굳어 있냐면 저도 뭐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 교육부 다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지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과 학력 전공이 다 불일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숙련 인력 확보가요 체크하게 대학 질환율은 전 세계 1등인데 숙련 확보 용이성 요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측정을 했어요. 124개국 중에서 우리가 73위? 정말 한심한 거죠. 이렇게 대학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숙련 확보는 숙련 인력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대학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이제 뭐냐 한다면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중에서 아픈 대목이에요. 취업률이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요. 근데 학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이거 뭘까요? 여학생들은 공부 이것만 하고 별로 구직 활동 안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공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게 너무 많아요. 공학계열은 다 남자애들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아. 아직도 4배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문계 이쪽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많다는 겁니다. 취업률 당연히 공학이 인문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어떻게 본다라면 일과 전공 이런 불일치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부는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교에 무슨 뭐 정원을 조정하고 과 조정하고 여기에 교육부가 다 이 말 손을 대고 앉아 있는데 이거 다 방치하고 있는 게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반성해야 될 부처가 교육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대학 입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다 자제분 키웠으니까 지금 기억이 어떨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쓴다 한다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씁니다. 사교육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 하면 40만 원 정도는 다 꼬박꼬박 사교육비 써야죠. 근데 그렇게 대학을 보내놨는데 다 대학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입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 6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출발해요. 근데 그 중에 60%만 이제 나중에 정규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는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 졸업해봐야 월급 별로 안 올라가요. 요게 이제 우리는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OECD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재명 지사는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대학 나와서 너무 월급 많이 받는다는데 참 뭘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 나와가지고 월급 별로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소리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통계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학교 나와봐도 별로 임금이 높지 못한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정권 경우가 지금 아까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교육과 노동시장 완전히 단절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고 더한 게 뭐 인턴 그거 안 좋은 거야. 왜 비정규직 싫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채용? 블라인드 채용하재. 아니 그럼 쉽게 말해 사람 뽑고 어디 회사를 찾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청년 일자리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 그러니까 야 이제 학력도 안 보니까 박수 빡빡 쳤죠. 그래가지고 청년 여러분 좋아지셨어요? 뭐가 좋아지셨어요?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여러분 남은 거 뭡니까? 인국공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공공부문 고용 확대하면서 이상하게 한 거야. 블라인드 채용하면 아주 공정할 줄 알았지. 근데 전혀 안 공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문제나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정권의 교육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거는 직업교육 산학협력 완전히 실종시켜서 청년 일자리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 선택권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광주라고 치자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지역 인재 막 키워야 돼. 그럼 지역 인재 키우려고 하면 전라남도 광주에 맞는 특별한 학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특별한 인재를 키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그래서 광주가 무슨 AI 융합도시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다 떠나고 없어요. 대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옛날 그 대구의 경북대학 뭐 영남대학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IT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출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특색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 선택권 부정이라는 게 가만 뭐 특목고가 어떻고 과학고가 어떻고 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게 이 부분인데 이걸 다 틀어막아 버렸으니 말이죠. 난 항상 뭐 입만 때만 입시교육이고요. 아이고 무슨 뭐 상대평가가 어떻고 절대평가가 어떻고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청년 문제는 지금 다 엉망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학교부터 교육행정, 교육 자체까지 다 장악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교육에 대한 이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교사에 대한 월급 OECD 상위권입니다. 근데 반면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교육부가 쉬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이건 뭐 OECD 통계로 보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번 더 뭐 넘겨봐 주시겠어요? 2-2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교육이 그런 문제였다 그러는데 교육만이 문제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교육도 교육의 문제지만 또 하나 경우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참 자기 보존에 빠진 게 이겁니다. 노동법, 노동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좀 편안하게 일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요. 나는 편해. 그럼 다른 사람은 고생해야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우리가 막 한다고 합시다.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자들 다 같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데 자기 것만 다 챙겨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은요 전 세계에서 그 1등 수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률이요 1000인 이상 사업장 72%입니다. 이렇게 높아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별로 없다고요? 노동조합 없는 데 여기입니다. 쉽게 말해 30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조합 아예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근로자 3명 중에 2명은 여기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뭐 조직률이 어떻게 하는 거는 웃긴 소리고요. 대기업은 72%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공기업들 10명 중에 7명이 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이게 노동조합이 막강하다니까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공공부문은 다 노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그냥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래 가면 좋은데 이 악착같이 우리 거 챙겨 임금 인상, 그다음 고용보호 빡 다 이 비용이 누군가를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비빌 데가 없어요. 특히 이 대기업들 경우에서 가지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 일자리는 점점 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노동조합이 임금 올리는데 대기업이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비중이 작고 중소기업은 막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영세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가봐야 중소기업에 영세한 중소기업 가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정권 경우는 사실 이 문제를 깨라고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정권이 좋아하는 촛불혁명에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촛불의 어떤 요구는 뭐냐 한다면 이런 말대로 반칙 그만하고 그런 이 불공정한 깨라고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갔어. 막강한 노동조합한테 노동조합 특권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청년들 숨쉬기 어렵게 노동시장 경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많아요. 임금 노동조합 3법부터 등등등등. 노동법 잘못 안 지키면 사업주들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 다른 나라는 형사처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 경제 문제인데 대부분 벌금이죠. 응? 이제 벌금 내지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요 중대체 이런 게 새로 만들었어요. 최소한 징역 3년 이상.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일부러 그랬나?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류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지금 문정권이 내년도에 끝나죠. 예,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여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년 일자리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참 이게 왜 중요하다, 규제가 왜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청년들 일자리를 확 푸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노동조합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교육 부분을 한 판에 못 바꾸고 노동조합도 못 바꾼다 그런다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규제입니다. 규제 풀어버려야 돼요. 이 규제만 풀면 제가 볼 때 청년들 입장에서는 확 풀립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판교, 그다음에 또 뭐 광주에도 좀 그런 거 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게.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꽃피게 해볼까요? 외국 자본 좀 들어오게 해볼까요? 외국 자본 다 들어오고 싶어요, 한국에. 근데 무시해서 못 들어와. 노동조합이 무섭고 대한민국 정부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확 풀어버릴까요? 다 들어와요.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 대학까지 나오고 똑똑해. 일 시켜보니까 아주 성실해. 괜찮아. 근데 막상 들어오려고 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확 풀어버리면 외국인 직접 투자 늘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늘면요, 수출 쫙 됩니다. 통계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수출 기업이 수출 안 하는 기업보다 월급이 대략 30% 높아요.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 비율이 한 30%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그런다면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런다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일할 만한 정말 그런 외국 자본들 팍팍 들어와가지고 뭐 연구센터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말이야. 심지어 구글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서브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의 일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되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국이 대략 GDP 0.9%인데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죠. 그다음 해외 직접 투자는 한국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엉망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서비스업 부분이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근데 서비스업 부분이 사실은 이게 왜 돈 안 되는 서비스업만 많냐고. 그 돈 안 되는 서비스업 많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 서비스업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규제가 뭘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코로나19 하면서 어떤 걸 보셨어요? 원격으로 좀 하면 안 돼요, 좀? 다들 서로 대면도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기술만 있으면요,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살아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서비스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청년들 예를 들어 교수님, 저 중소기업 갈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중소기업 좀 추천해 주세요. 자네는 뭘 잘하지? 자, 보세요. 여러 청년들이 잘하는 그런 항목들.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누가 매치할까요? 그거 완전히 정부 공무원들이 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어떻게 알아? 공무원이 뭘 알아? 그다음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것도 제일 잘하는 게 AI입니다. AI. 다 AI가 요즘에 그런 시대로 왔어요. 이른바 신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찾는 사람, 구인자, 직장을 찾는 사람, 구직자, 이런 부분들로 이 규제를 확 풀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안 풀어주다 보니까 청년들 경우가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일자리 알아봐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정보도 없고 말이야.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거 풀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시죠. 결국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부분인데 아마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거 같아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청년팔이 좀 그만해라 좀. 아주 그냥 청년은 무슨 뭐 이게 참 장기판에 졸도 아니고 말이야. 입만 떼면 청년 이야기 하는데요.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정부만이 바뀔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본인도 바뀌어야 되고 부모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의 미래를 진짜 걱정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 바뀌자.
그다음에 힘들지만 우리가 쓴소리 하자. 이거 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못 바꿉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부분은 그 사이에 굉장히 누적된 모순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게 어느 나라도 쉽게 해결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한 나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만 막 일자리 개혁, 아예 말도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방위로 같이 합니다. 교육 개혁, 복지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하나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개혁을 잘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북부 유럽, 독일. 여러분들이 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나라들이고, 근데 우리가 신문에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나라 있죠?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40%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까 27%라고 그랬죠? 대략 이 나라가 한 3, 40% 가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왜 못했냐? 이 나라 이거 다 실패 다 했어요.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왜? 이게 쓴 약은 먹기 싫어. 그래서 이 나라들은 그리스부터의 나라들은 뭐 사실은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보다 훨 잘 사던 나라지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리스, 이태리 우리가 1인당 GDP 우리가 더 앞서기 시작했어. 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네?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갔다 오신 분 가면 그냥 잠자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 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스페인 청년들은 일자리 찾으러 뭐하게 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찾아다닙니다. 정말 안 된 거예요. 스페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을 떠돌아야 되는 게 지금 아픈 현실이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 진짜로 우리나라에 쩔어 있는 게 있죠. 특히 문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게 뭐냐라면 야 복지하면 다 돼. 정부가 복지하면 그거 돈 풀면 다 되는 거야. 이 복지 재정 만능주의가 청년 일자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복지한다면서 재정 푸는 거는요 청년들한테 뭘까요? 빚 청구서예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 10년, 20년 있다 갚아야 될 돈이죠 뭐 그래요? 지금 가계부채 1700, 국가부채 1750조라고 하면 다 갚아야 될 돈 아니에요? 누가 갚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떤가요, 교수님? 이게 복지 재정 많이 쓴 나라랑 일자리 상황을 봤더니 OECD 경우를 한 분석을 해봤어요. 재정이 악화되잖아요. 재정이 안 좋아 우리나라처럼 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실업이 막 악화됐어. 이런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또 커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깰라 그런다면요,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요 가장 이 어떻게 본다라면 나쁜 이 병균, 이 파퓰리즘 병균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퓰리즘이 다 막 흔들고 있어요. 그냥 파퓰리즘 모든 게 파퓰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 이런 나라 되면 안 돼요?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 정도 수준으로.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거 한 부처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대부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육, 복지, 노동, 규제 개혁 여기에 반드시 정부 개혁이 들어갑니다. 이 정부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부처 간에 협력시키는 거예요. 부처끼리 자기들이 다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갖다 쓰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한 75%이 개혁을 했던 나라 75% 넷 중에 세 나라는 다 교육, 노동, 복지제도 개혁하면 정부 개혁을 같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우리 일자리 문제 해결하냐 해서 아마 당장에 우리 내년도에 대선이 있을 텐데요. 이 대선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여러분 뽑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이 미래 그냥 이 청년 일자리 한다고 입 빨린 소리 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그 한두 번이지 계속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이거 암울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쉽게 명쾌하게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복지 재정 막론주의 포퓰리즘을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별 칸막이가 여전한데 부처별 협력을 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 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규제 개혁을 다 해야 된다. 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 8일을 일자리 8일을 그만하시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